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성석입니다. 제가 좀 목이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구국의 원공 방진과 정경 부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7년 전쟁, 조선을 패망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구국의 원훈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구국의 원훈 이순신을 가능케 한 구국의 원공 장인 방진과 아내 정경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구국의 원훈과 원공, 또 온양방씨 일가와 임진왜란, 방진, 명장 이순신을 형성한 원공, 정경 부인, 명장 이순신을 지켜낸 원공, 그리고 영웅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에 앞서서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순신 장군만 기억하는가? 이순신, 그 구국의 원훈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지켜졌는가? 저는 여기서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계시지 않았다면 조선은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단언컨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일 장인 방진의 후원과 아내 정경 부인의 내조가 없었다면 과연 이순신 장군은 명장의 길, 구국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감히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방진과 정경 부인은 구국의 원공이었다. 이순신을 구국의 원훈으로 형성한 전 단계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 방진과 정경 부인을 구국의 원공으로 규정합니다. 이제 온양방씨 가문과 임진왜란인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온양방씨 가문에서도 많은 분들이 임난 극복에 기여를 했습니다. 예컨대 전쟁을 대비한 장수들로는 부산 가덕도의 천성진성을 축성했던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방호의 장군, 그리고 사도 병마절도사 박륜 장군, 또 이순신을 구국의 원훈으로 이끌었던 보성군수 방진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에 나섰던 장수들로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신 나간군수 방동용 장군, 이순신의 군관 부장이었던 방응원 장군, 이순신과 함께 싸웠던 목포만호 방수경 장군, 옥포만호 방승경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기여한 사람들로는 무려 32명의 온양방씨 인물들이 임난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공신 책봉을 받았습니다. 이때 온양방씨 가의 사위들도 두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 한 분이 방진의 사위,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방진의 형, 방인의 사위, 사도첨사 황세득 장군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온양방씨 인물들이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양방씨 본관의 역사적 변천을 아주 짧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여러 사료의 당시에 방진과 정경 부인이 상주방씨라고 그러는데 왜 오늘날 온양방씨라고 그러느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온양방씨는 상주방씨에서 변관되고 합본된 성씨입니다. 그래서 방진과 정경 부인은 온양방씨 인물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국의 원공 방진의 역할 첫 번째, 보성군수 방진의 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오시는 방강은 방진의 5대조 현조씨입니다. 운수군 17세인데 참고로 저는 운수군 35세입니다. 방강은 이제 방진의 5대조인데 이분은 대과 문과에 급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벼슬이 성균관 사성, 그리고 성정원 좌숭지, 정삼품 당상관을 지내셨습니다. 그 다음 방복경은 방진의 고조인데 사랑교수를 지내셨고, 그 다음 방득정은 방진의 증조입니다. 의금부 도사를 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방흘은 방진의 조부인데 평창 현감을 지내셨습니다. 그 다음 방국형은 방진의 부친인데 영동 현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방진은 보성 군수를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방진의 윗대 상계로는 전부 다 중앙과 지방에서 대대로 문반과 무반을 역임한 양반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방진은 아산에서 남양홍 씨와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보성 군수를 재임한 이후에도 아산에 정착하셔서 백암리에 사시면서 사위 이순신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료를 보면 방진은 생육한 아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낳아서 키운 아들이 없다. 그리고 유독 딸 한 분만 두시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무남 동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온양방씨 가문의 족보를 보면은 방진의 아들이 딱 올라와 있어요. 방숙주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도 하고 저도 의심스러워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온양방씨 문중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방숙주는 방진의 적자가 아니었다. 쉽게 얘기하면 정실 부인 남양홍 씨가 난 아들이 아니었다. 서자, 서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역시 배부해드린 자료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은 정실 부인이 낳은 적자에게만 가문의 종자로서 대표권이 인정됩니다. 제사의 상속권도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서자, 서얼에게는 이런 법통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의 처가에서 이순신이 외가죠. 방진의 사위, 이순신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 적자 부재, 종법 질서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 방진과 장인 방진과 장모 남양홍 씨의 제사를 외손봉사로 지금까지 이어가는 미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런 방진의 가계와 이력이 결국은 이순신을 구국의 원혼으로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구국의 원공 방진의 역할 두 번째, 이순신과 방부인의 혼인 성사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준경의 중매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조선 후기의 역사 서술과 김기환의 이순신 세가라는 책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덕수이 씨, 이순신의 13대 후손인 전교 이종국이 이분이 방진 비문에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 핵심은 영의정 이준경이 양가의 친지로서 중매를 해서 혼인을 성사시켰다, 이런 겁니다. 그 사실 저 역시도 아니 영의정이면 당시에 최고의 세력자 아닙니까? 1인지야 만인지상의 영의정이
과연 이 양가라니까 양쪽 집안에 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느 분과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중매를 섰을까? 살펴보니까 그 단서는 임원년 식년 삼화 방목에 있었다. 즉 동고 이중, 나중에 이제 이분이 영의정까지 올라가시죠. 동고 이중경과 이순신의 조부 이백록과 정경부인의 조부 방국형이 1522년 임원년 식년시에 삼화 동방에 합격 동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시 동기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런 분들을 이제 동방이라고 그랬어요. 이 동방끼리는 아주 끈끈한 우애를 가지고 형제를 가질 정도로. 그래서 이 세 분의 이 동방들 중에서 훗날 이중경이 영의정이 되고 이 동방 방국형의 아들 방진이 보성군수가 이중경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중매를 해달라. 그래서 이중경이 이백록의 손자 이순신, 방국형의 손녀 정경부인을 중매를 해서 혼인이 성사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혼인은 단순한 사적 인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가의 사회적인 위상, 그리고 양반가의 네트워크에 의한 그런 공적 신뢰의 결합이었다. 결국 이순신을 장제로 알아본 방진의 해안과 이준경의 중매로서 이순신을 구국의 원혼으로 형성하는 기틀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국의 원공 방진의 역할 세 번째, 무인의 길로 전환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왜 문과를 공부하다가 무과로 전과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순신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장인과 처가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행록을 보면 이순신의 본인의 의지를 얘기를 하면 순신은 처음에 두 형을 따라서 유학을 배웠는데 재주가 있어서 성공할 만도 하였으나 매양 붓을 던지고 군인이 되고 싶어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행록의 기록에는 순신은 을충년 21살 때 방부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병인년 22살 겨울에 비로소 무예를 배웠다고 그러는 거죠. 왜 결혼한 후에 무과로 전과를 했을까? 무예를. 저는 그것을 이순신의 처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처갓집이 완전히 무반 가문인 거예요. 예컨대 우선 방진 장인이 무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방진의 조카 방우주가 무과 급제자예요. 이분은 방진의 형 방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진의 조카 방희민도 무과 급제자예요. 이분은 방진의 동생 방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방진의 육촌 재종 방사열도 무과 급제자예요. 진의장군 정사품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방응원도 무과 급제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재종 조카죠. 방사열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군관 부장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조카 사위 황세득이 또 무과 급제자예요. 이렇게 보면 이 방진의 형 방인은 아들 방우주도 무과 급제자고 사위 황세득도 무과 급제자입니다. 당시 동시대에 이 처가 집안에 무려 6명이 무인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진의 이런 무반 가문의 영향이 결국은 이순신을 구국의 원혼으로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국의 원공 방진의 역할 네 번째, 무예와 병소의 학습입니다. 과연 이순신은 누구에게서 무예와 병소를 배웠을까? 과연 이순신의 스승은 누구였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십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대의 사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앞에도 설명드린 역사소설가 김기환 선생은 이순신 세가에서 이순신은 장인 방진으로부터 궁술의 기회를
전수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국사학자 박선식은 조선대장부 이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에게 특별히 스승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인 방진이 사실상 스승이었으리라고 짐작한다. 만일 장인 방진이 없었다면 명장 이순신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문과에서 문과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을 타야 됩니다. 말 타고 활 쏘고 창 던지기, 소위 기사, 기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고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무술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572년 임신년 별시에서 이순신이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버드나무 껍질로 묶고 다시 일어났다는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무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아주 능력 있는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인 방진은 무과 출신이고 또 체구가 많이 컸다 그러고 마술과 궁술에 특히 뛰어났다. 특히 궁술은 당시 조선시대에서 세상에 알아주는 조선의 명궁 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진의 집에 들어왔던 도둑들조차도 이 방진의 활솜씨를 두려워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진의 집 앞 은행나무 단에서 이순신의 활쏘기를 연습했다고 했고, 방진의 집 뒤 방화산 기슭에서 말타기를 연습했다, 말 달리기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신에게 방진이, 장인이 무예를 전수시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병서의 수학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문과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무경칠서 이런 무경을 익혀야 되는데, 무경칠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렵습니다. 손자병법, 오자병법, 육도, 삼약, 의료자, 삼화법, 이유공문대, 통감, 병료, 장감박이, 이런 희귀병서들을 다 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책들이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책값도 무지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책거관꾼이라고 하는 당시에 책회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신히 구했는데, 이순신은 장인이 문과 출신이니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서에 대한 이해도 또 병서의 조건도 수월했다. 그래서 이순신에게 실질적인 스승은 방진이었다. 명궁 선사 장인이었던 이 방진의 사회적 맥락과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아 그것이 자연적인 귀결이라는 것이 후세 사가의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진의 구궁의 원공 역할 5번째입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이 발표를 좀 잘해보려고 이비인후과 갔더니 이 양반이 너무 약을 세게 줘가지고 목도 쉬고 밤잠도 못 자고 좀 목소리가 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5번째 역할은 뭐냐? 10년 수업을 떠바친 버팀목입니다. 당시의 이순신은 현직 군인이 아니었어요. 일반인인 보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문과시험은 대부분 다 현직 군인들이 응시를 했어요. 그 이순신이 합격한 76년, 1570 병자년 식년시에 29명이 문과급제를 했는데 그 중에 25명이 현직 군인입니다. 이순신은 보인 4명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순신은 이미 결혼도 했지 않습니까? 처자식이 있는 몸으로 10년 동안을 문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필요했을 것이고 자녀 양육비도 필요했을 것이고 문과 준비를 위해서는 훈련비, 교육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활지원, 재정지원 이런 게 필요한데 당시 이제 현직 군인들은 군대 안에서 연습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보인들은 그런 경비를 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 자비리 충당을 해야 돼. 이런 마술, 그죠? 말 타고 기사, 기창 이런 건 마술이잖아요.
마술을 연습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 한 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 필. 말 한 필 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노비 3구하고 맞먹었다. 면포 500필에 맞먹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체격에 맞는 활, 창, 화살, 이런 것들, 안장, 이런 것들을 고가의 장비들을 다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면 드넓은 사유지가 필요합니다. 그 아무 데서는 막 남의 땅에 가서 막 말 타고 짓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유능한 스승을 구하려고 그러면 당시에는 그걸 속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고액 과외비, 고액 레슨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당대에는 집안이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무과 시험은 엄두를 못 냈어요. 무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넉넉해야 됐어요. 시작을 했다가도 중도에 그만두는 예가 있는데, 실례로 정조실록에 보면 정조대왕이 임진왜란 당시에 부산포 해전에서 전사하신 녹도만호 정운, 충장공 정운의 7대손 정계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활쏘기를 익혔는가? 하고 물으니 정계주가 답하기를 오랫동안 활쏘기를 익혔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장인이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평창현감, 영동현감, 보성군수를 지낸 아산의 부호였어요. 그 하나뿐인 사위, 아들 같은 사위, 사위 같은 아들에게 생활 지원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한 거죠. 엄청나게. 아들 하나인데. 또 한 번 낙방했잖아요. 1572년 임신년에 별시에서. 더 좌절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이런 심리적 지지를 충분히 드렸을 것이다. 이런 10년 동안에 이런 또받침으로 인해서 이순신은 묵과에 급제할 수 있었고 나라를 위한 국의 원운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성군수 방제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국의 원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다른 구국의 원공, 아내 정경부인의 삶과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정경부인 방씨는 어떤 분이었을까? 이순신의 난중일기, 이충봉전서 방부인전, 영의정 유성룡의 서해전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면 아내에 대한 기록이 한 10여 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0여 회 등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아내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근심 섞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프다, 위중하다 그러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저도 밤새 잠을 못 잤는데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자를 하고 앉아 점을 칩니다. 그 점을 쳐서 정계가 잘 나오면 아내의 병세가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고, 병세가 이제 나쁘게, 이 점괘가 나쁘게 나오면 병세가 나빠졌다 아들들을 올려보냅니다. 그 병세를 보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인 장모의 제삿날을 꼬박꼬박 챙겨요. 빠지지 않고. 아내의 생일날 아들들 다 올려보내요. 축하의 헌수장을 보냅니다. 이순신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처가에 대한 존중이 차고 넘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충몽전서 방부인전에 나오는 이 방부인인데요. 두 가지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화는 이제 방부인이 어렸을 때, 12살 때 집안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군수댁이었으니까, 부자였으니까. 이 지금 방진이 활 잘 쏘는 사람이니까 도적들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활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이 도적들이 방진이 이렇게 활 잘 쏘는다는 걸 알고 미리 계집종들하고 내통을 해서 화살을 다 빼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이 어린 이 방부인이 배를 짜는 데 쓰는 배틀에 짜는 데 쓰는 대나무를 하나로 안 하다가 방바닥에 타닥 하고 집어던지는 거예요. 아버지, 화살이 여기 있습니다.
이 큰 소리 치니까 도적들이 아이고 아직 화살이 많이 남아있구나 놀래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는 아주 비범하고 명민한 부인이었다. 두 번째 일화는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났는데 훗날 이제 이순신의 부하였던 통제사 이울룡이 이순신의 사당에 참배하겠다고 이제 지난 길에 들렸습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말을 타고 호각을 불고 나발을 불고 요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경 부인이 딱 보고 크게 노하는 것이죠. 아무리 저승과 이승이 다르다고 해도 대장과 부하 사이에는 엄연히 예절이 있는 법인데 어찌 사당을 지청해 두고 이렇게 호각을 불고 들어오냐. 통제사 이은영이 놀래가지고 내려서 잘못을 사과하고 그리고 참배하고 예물도 바치고 이렇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도 가문의 예절과 가장의 명예를 엄격히 지켜가는 정경 부인이었습니다. 서해 유성룡의 영의정 유성룡의 문집인 서해전서 잡조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순신의 집안에서 사위를 얻었대요. 이 사위가 대단합니다. 청란 1등 공신 홍가신의 아들 홍비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특히 이 방부인의 성격이 매우 엄정해서 이 사위를 제대로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부인이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해서 이 노비들을 잘 거느려서 농사를 아주 잘 져서 가업은 아주 넉넉하다는 겁니다. 그 유성룡이 그 얘기를 듣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 방부인의 그 엄격한 규율 그리고 경제적 기반 이런 걸 높이 사면서 참으로 장수의 가문에는 장수의 아내가 있구나 하고 탐복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정경 부인이었기 때문에 군에 있는 무장의 아내로서 삼남일녀의 자녀들, 서자녀가 있었잖아요. 이남이녀의 서자들, 또 먼저 돌아가신 형님들의 조카들이 10여 명에 달했어요. 그 조카들까지 다 정성으로 교육하고 엄격하게 가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최전선에서 최고 지휘관으로서 국가의 원혼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경 부인의 헌신과 현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독수의시 가문에서도 끊임없이 예손봉사의 미덕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국의 원공 정경 부인의 삶과 역할을 보면 이순신의 3번의 파직 다 아시는 내용이죠. 2번의 백의종군, 의금부 투옥과 상해의 위기까지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충무공 이순신, 그 곁을 지킨 사람이 정경 부인입니다. 그래서 정경 부인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고 단순한 내조조가 아닌 구국의 원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구국의 서사는 완성됩니다. 일본군과 싸워서 이긴 구국의 원은 이순신, 구국의 원은 이순신을 만든 구국의 원공 방젠, 구국의 원은 이순신을 지킨 구국의 원공 정경 부인, 이 세 사람의 존재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임진왜란 구국의 서사는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웅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싸워서 이긴 영웅만이 아니라 그 영웅과 함께한 사람들도까지 함께 헤아리고 함께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그 역사를 기리는 구국의 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